네,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두고 국제사회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갈리는데요. 자, 우선 미국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목표를 두며 외교적 해법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유럽은 확전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고 일단 양측이 휴전을 하거나 러시아군이 개전 직전 상태로 철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과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문 평론가님. 네. 자,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토의 동진,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과 유럽의 안보 방위체가 계속해서 러시아 쪽으로 오는 것, 확정돼 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러시아 국경에다가 쫙 최첨단 무기들을 깔아놓는 거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러니까 소련의 위성 국가들과 소련이 이제 안보체가 있었는데 그걸 해체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나토를 확장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했거든요. 서로 양측 사이에. 근데 이걸 어긴 쪽은 나토 쪽입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 그러니까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까지 다 나토 회원국으로 다 받아들여져 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남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정말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하고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또 굉장히 친분 관계가 많아요. 이제 뭐 서로 결혼도 많이 하고 친척이 양쪽 나라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옛날 소련이었으니까 같이. 그렇죠. 같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왕래를 많이 하고 그랬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성향의 기업인들도 많고 뭐 정치인들도 있고 그 성향의 방송, 언론도 있을 정도로 그게 서로 인정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젤렌스키가 들어서면서 2019년에 헌법에다 박아놓은 거죠. 유럽 가입, 나토 가입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반러시아,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는 걸 하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을 했고, 이 부분 가지고 뭐 어느 쪽이 도발을 했든지 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건 맞아요. 침공을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국제뉴스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하루하루 전황이 급박하게 막 돌아갔어요. 근데 4월 초부터 3월 말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제 5차 평화협상, 그게 지금 마지막 평화협상이거든요. 그때 즈음 해가지고 교착 상태예요.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계속 나오는 뉴스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 있는 마리우폴,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이 그 아조스탈 제철소 지하에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거의 다 장악한 상황에서 이 제철소를 봉쇄하고 있다. 뭐 관련해서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이미 돈바스는 80% 이상, 그러니까 돈바스라고 하는 곳은 동부 지역이에요.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 독립국으로 자체적으로 독립을 선언을 하고 러시아와 이렇게 교류를 하던 그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돈바스는 80% 이상을 장악을 한 상태고요. 거기서 이어져 가지고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자, 크림반도를 사이에 두고 이쪽이 아조프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 아래쪽이 이제 유럽 쪽으로 연결되는 데가 흑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돈바스에서 마리우폴, 오데사까지 쭉 연결을 해가지고 흑해.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부동항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지금 전황은 남부 쪽까지 다, 동부에서 남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했어요, 이미. 그래서 흑해의 주도권을 러시아가 잡겠다로 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평화협상이 처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 어떤 영토도 양보하지 못한다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쯤 가서는 우크라이나도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는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는 양보를 하겠다라는 의향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려서 푸틴은 끝까지 간다예요. 왜냐하면 푸틴은 이미 악마화됐어요. 전 세계에서 악마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어요. 왜? 끝내도 악마거든요. 계속해도 악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적으로 이미 악마가 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푸틴이 본인의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이 전쟁을 시작했던 그게 채워져야 돼요. 우크라이나를 나치로부터 탈피시키겠다. 돈바스 지역에서 핍박받고 있는 친러시아계 주민들을 해방하겠다. 그리고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 이런 명분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국제적으로 악마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다 충족이 돼야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러시아가 각각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푸틴은 어차피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니들이 심심하만 하던 거잖아. 우리는 그런 제재에 익숙해져 있어. 내부적으로 언론 단속 들어가고 사람들 단속해가지고 이미 루브라가 같이 평가절하됐던 게 지금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혼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버틸 수 있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못 버티겠는 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가장 좋은 모양새는 그거였어요. 젤렌스키는 원래 정치적인 세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인 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딱 정계에 들어와 봤더니 자기가 할 것도 없고 자기 말도 안 들어줍니다. 이미 소위 말해서 수십 년간 정치인을 해먹던 사람들의 카르텔도 공고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빵 하고 터지니까 젤렌스키가 맨날 국방색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 뭐 지도자들한테 민주주의 소해지 뭐 이러면서 무기 내놔 이런 식으로 니들은 푸틴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막말하고 다니면서 와 인기몰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내부의 친러시아계를 다 숙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반대 상황이에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민간인들 피해도 너무 커지고 난민들의 숫자도 지금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슬슬 처음에는 좋았어요. 언제까지 버틸 거야 막 이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본인의 가족이 죽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거를 오랫동안 버텨낼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유럽연합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럽이 공격받았어 라는 생각이 도와야지 라는 게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아니 보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는데?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지금 식량 가격 폭등했죠. 물류 대란 퍼졌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안 됐다, 이겨야지, 힘을 내세요 이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내 삶에 피해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거 참 그 명분 없는 전쟁 이제 좀 끝내면 안 되나? 그렇죠. 아니 왜 평화협상 안 하는 거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이제 이렇게 국제 여론도 바뀌는 시점이란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분유 대란이 벌어졌어요. 분유 대란이요. 분유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미 공화당이 승기를 잡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유 대란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전역에서 분유의 43%가 품절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정 주는 지금 몇 개월째 50% 이상, 그러니까 매대 자체가 비어져 있어요. 한 캔에 13만 원이라는데.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특이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특수 조제 분유를 먹여야 돼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죽어요. 일반 분유를 못 먹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 전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있어요? 자, 지난해부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이 뭘 겪었죠? 물류대란을 겪었죠. 네. 트럭 기사 구하기 힘들었죠. 항구에 엄청나게 물건이 쌓여 있어도 그거를 배송을 못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몇 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지금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해?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어저께 우크라이나에 51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준 거 좋아 이랬는데 본인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지금 엉뚱하게 전쟁하고 있는 나라를 왜 도와줘? 우리 애들 분유도 못 먹이는데. 그 공화당이 계속 그걸 정치 쟁점화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이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출구가 없습니다. 게다가 출구 하나 있네. 한반도 문제. 한반도 문제 딱 하나 있네. 네, 바이든은 와,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중간선거 전에. 그래서 정치적 모멘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미 이기든 지든 미국한테는 대세에는 영향이 없어요. 미국 군수산업재 돈 벌 만큼 벌었어요. 셰일가스 가스 팔 만큼 팔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될 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불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물류 대란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지금 지난 2월에도 최대 분유 업체 중에 하나인 에버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한 분유에서 균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2명이 사망을 해요. 그것 때문에 3개월째 공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유 대란의 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유 대란하고 빵 터졌죠. 이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얼어붙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엄 촘스키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몇 개월 전에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든 푸틴에게 전쟁을 끝낼 명분을 줘야 돼요. 네. 자, 침공을 한 건 푸틴입니다. 푸틴은 갈 때까지 가자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낼 명분을 서방 국가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공을 해줘야지 푸틴이 마지못해서 그래 그럼 전쟁 끝낼까? 우리 이겼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 땅 주는 거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가 주지 않아도 러시아가 점령했어요. 러시아는 점령을 하면서 뭘 같이 하냐면 이전에 우크라이나 그 정부 지도부를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친러시아 지도부를 다 바꿨어요. 정부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미 오데사 같은 곳에서는 친러시아 정권이 거기서 정부가 수립됐고 우리 러시아에 편입할 거예요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연금으로 루블화를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 인터넷 기업들 다 러시아 기업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 작업들을 러시아가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언론의 보도만 보면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탱크 쳐맞고 계속 지고 있고 러시아 군이 투항하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러시아군이 점령해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완벽하게 러시아가 그런 작업까지 동시에 가면서 철저하게 그런 작업들을 세밀하게 해나갔다라는 것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끝나겠네요. 러시아가 이기지 않으면 끝내지 않을 겁니다. 푸틴은 그러니까. 안 끝냅니다. 끝나면 러시아가 이긴 거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이미 사실 평화협상할 때 끝내고 싶었거든요. 네. 5차 때 터키가 중재를 할 때. 근데 거기서 물 건너가 버렸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열받았어요. 왜? 여기서 자기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영토를 줘버리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당성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젤렌스키의 정당성이 떨어져요. 허허 참. 어떡하나. 참, 나 그렇기 미치겠네.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네. 더 심하게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토 그 어느 곳도 러시아한테 양보할 생각이 없다. 어떻게든 다 되찾겠다. 단 조건이 있죠. 서방의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통해. 그러니까 대놓고 야 우리 이제 우리도 포기 못 하겠는데 저기 무기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대놓고 지금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독일 내에서는 또 독일이란 나라가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독일이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라는 패전국으로서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무기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수만 명의 미군이 독일의 주둔을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스스로도 그런 어떤 궁극주의적인 모습이 부활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왔고, 동시에 그런 무기들, 전쟁을 하는 무기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독일이 계속 그런 거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독일을 주업했죠. 미국이 나서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그래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독일이 이제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이제 40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공자주포 50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겠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걸 수출할 수 있는 승인을 해준 거예요.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려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뭔가 소극적이긴 하네, 뭔가. 근데 그것 가지고도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맞나? 하버마스 같은, 지금 그분은 이제 90세가 넘은 철학자시거든요. 독일은 이제 그런 지성인들 간에 그런 논쟁이 굉장히 활발한 사회예요.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또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란 저급한 논쟁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한 기고예요. 칼럼 기고예요. 그런 식의 논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칼럼에도 저급한 게 얼마나 많아? 예. 너무 많은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그런 저급한 얘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독일이라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나치 찬양도 네, 못 하는데. 못 합니다. 일반 잡혀가는데, 국민도 거기? 손의 각도가 조금만 높아도 잡혀갑니다. 실제로 잡혀갑니다.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성인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되게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사실 그 독일의 근대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거나 그 역사에 가까웠던 분들은 반대예요. 무기 지원, 무기 그 승인하는 것조차도 반대였어요. 근데 오히려 녹색당 이런 당의 정치인이어도 40대, 30대 젊은 층은 지원해야지! 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진보적인데. 네. 전쟁과 무기를 해야 된다.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독일 내에서도 이미 세대 간에 이런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저는 되게 이거 품격 있지 않나?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논쟁이죠. 이런 게 논쟁이죠. 네. 우리는 일배 논란 뭐 이런 거. 부끄럽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네. 국격의 막말 뭐 이런 거 차이겠죠. 하는데. 진짜 국격은 사실은 대통령 한 명이 열심히 올려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상황이다. 네. 답이 없다, 결국. 답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더 이상 얘네가 러시아하고 계속 맞서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이제 더 이상 받아주기도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처음 왔을 때 막 같은 환영해줬잖아. 집 비워주면서 막 할 것 같죠? 이제 슬슬 들어오니까 사실 난민이라는 게 남의 나라에 어쩔 수 없이 쫓겨간 상황에서 피난 간 상황에서 그쪽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내 집만 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죠.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성폭행해가지고 영국에서는 그게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영국인 남자들이 우크라이나 여성들만 우리 집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범죄가 관련해가지고 또 한참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이 죽더라도 내 나라 갈래 이러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니들이 두 손 벌려 우크라이나 난민들 우리가 받아줄게. 사실은 그 난민의 처지라는 게 결코 진짜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그 행복하겠냐고요. 그 그래서 다시 화목한 돌아간다. 모습만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당연하죠. 잘 당연하죠. 지내고. 그렇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구를 진작 모색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딱 그 터키의 마지막 중재 때 마지막 협상 3월 말 그때가 딱 좋은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 시기를 지금 놓친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키는 푸틴이 쥐고 있다. 네. 예, 어떻게 푸틴에게 출구 전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느냐 이거는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계속 삐딱선을 아마 탈 겁니다. 젤렌스키가 안 도와주면 이거 젤렌스키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양보할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아예? 젤렌스키가 양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푸틴이 강하게 대놓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라고 뭉뚱그려 있는 그 사람들이 아조 연대, 소위 말해서 그 신나치주의자들, 예, 걔네들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걔네들을 생포해서 재판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전쟁이 정당화됩니다. 나치와 싸운다는 그렇죠. 정당성. 여러분 봤죠? 얘네들이 나치입니다. 예, 얘네들 제가 소탕하려고 들어간 거 이거를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틴의 요구는 그거예요. 내놔. 아조우연대 니들이 내주면 또는 야 니들이 항복하고 나와. 그럼 전쟁 끝내줄게. 근데 아조우연대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다 잡혀서 재판정에 서느니 그냥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조우연대를 또 내어줄 수도 없어요. 왜? 이들은 전쟁 과정을 통해서 영웅이 됐거든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됐으니 니들 그만 죽어라 또는 그만 좀 항복하고 나가줄래? 라는 말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 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되게 희한한 게 아조 연대 차원에서 계속 본인들이 부대변인, 대변인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내보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불쌍한 모습들 계속 찍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푸틴은 거기를 쫙 봉쇄했어요. 죽일 생각도 없어요, 심지어. 왜? 생포해야 되거든요. 재판정에 세워야 됩니다. 실물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아조우연대는 미치겠습니다. 살고 싶은데 죽는 수밖에 없네 결국. 죽어야 되는데 얘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냥 다 죽어줬으면 싶은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아조우연대 입장에서 우린 이제 와서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어떻게 버텼는데. 그리고 푸틴을 더 이상 욕할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있던 민간인들 사실 인도주의 통로, 그러니까 휴전 통해 가지고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서 내보내줬어요. 아. 예, 내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조우연대가 여기 민간인들이라도 내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민간인으로 위장을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남자는 안 돼. 어린이, 여성, 노인. 그래서 러시아군이 속옷까지 다 검사를 했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아조우연대가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서 탈출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다 확인한 겁니다. 아이고 쉽지 않죠? 어렵네요. 전쟁 끝내기가 진짜 이게 어렵네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네. 핀란드하고 스웨덴만 논았죠. 왜냐하면 핀란드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네. 러시아가 너무 싫고 너무 무서운데 나토 가입을 하면 얘들이 죽일 것 같아서 특히 핀란드는 14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소련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저 그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진짜 비참하거든요. 우리 6.25 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때하고 똑같은 공포를 느껴요. 핀란드 인구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소련군이 흰색 옷을 입고 개떼같이 쫙 몰고 내려오는데 개떼가 진또 뭐야? 너무 많은 수가 밀려 내려오는데 마치 왜 우리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그냥 꽹가리 치면서 그냥 인해 전술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게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 근데 핀란드가 그걸 버텨내요. 그러면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간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 나토 가입 안 할 테니까 제발 핀란드 침략만 하지 말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의미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은 엉간샘지 꿈도 못 꿨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쳐맞는 동안
이봐 이렇게 쳐맞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쳐맞을 수 있네 이러면서 여론이 바뀐 거죠. 74%가 우리도 나토 가입해야 돼요. 우리도 무서워요. 이래서 졸지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러시아 눈치로 가입을 못하던 나토 가입을 홀라당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전쟁을 두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각 나라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 다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전쟁은 하지 않는, 전쟁을 막는, 평화를 유지하는 정치인이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최고다. 예.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인 한반도를 완벽하게 평화의 무대로 바꿔놓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결론은 다 이렇게 되네요. 결론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